한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생활과윤리 선택반 친구들,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기본적인 이론 윤리학을 끝내고 본격적인 생활과 윤리의 시작인 응용 윤리학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삶과 죽음의 윤리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철학적 가치관을 갖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대 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동양의 철학자들 그리고 서양의 철학자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볼 거고, 두 번째, 죽음과 관련된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들어가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락사. 안락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그래서 안락사가 왜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찬성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 마지막 뇌사라는 것. 뇌사는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반대를 하는 거고 찬성을 하는 것인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동양의 사상가와 서양의 사상가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죽음이라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돈이 많던 적던, 권력이 있던 없던, 남자건 여자건, 성별을 떠나 나이를 떠나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단 한 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의 성격을 지닌 것이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은요,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함을, 그러니까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동양의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유교 공자사상 배웠었죠. 유교는요,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입니다. 현재 세계,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는 게 유교 윤리사상의 특징이에요. 우리 유교 윤리사상 공자 맹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효, 살아계신 부모에게 자식이 하는 행동이죠. 사랑의 표현. 우애 있게 지내라. 형제 자매끼리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 너가 왕이라면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도덕성을 실천해야 된다. 극기복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유교의 개념들은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는요, 내세라는 건 이게 올 내자거든요. 아직 오지 않은 세계, 즉 우리가 죽고 나서 이후의 세계를 내세라고 얘기하는데, 내세보다는 철저하게 현세 지향적 삶을 추구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유교에서도 죽음을 아예 부정하거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요, 자연의 과정이에요. 즉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도하는 것, 슬퍼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도덕과 의리를 버리지 않고 살신성인의 자세를 추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살신성인, 죽일 살자예요. 몸 신자죠. 내 몸이 죽더라도 이룰 인, 우리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 인이에요. 인의 도덕성. 내 몸이 비록 죽을지언정 나는 나의 도덕성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죽음보다는 도덕성을 더 강조한 유교의 입장이 잘 드러난 개념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유교에서는요, 상장제례를 강조해요. 이게 죽음과 관련된 유교의 의례의식 중에 하나인데, 상장제례, 상례, 장례, 제례.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제사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없죠. 하지만 누가 돌아가셨거나 친척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장례를 지내죠. 그것을 상장제례라고 얘기를 해요. 유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3년상을 강조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부모님 묘역 옆에 이렇게
하나의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3년 동안 기거를 하면서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부모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공자의 한 제자가 3년은 너무 깁니다. 우리 1년으로 줄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번 했다가 공자한테 호되게 혼났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너의 부모님은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너가 자라면서까지 근 20년, 30년간을 너를 돌보며 너가 아픈 데는 없는지, 너가 배고프진 않은지 밤낮으로 너를 살피셨는데 너는 고작 3년도 길다 해서 징징대느냐?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 맞느냐? 라고 엄청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의식의 행사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마음, 사랑의 표현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결국 부모는 나의 부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내 부모 아닙니다. 끝. 이게 아니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3년상을 강조했다라는 것도 죽음과 관련해서 유교의 입장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불교는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고통을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배웠던 거, 불교에서는 인연생기설이라고 해서 모든 만물은 연결되어 있고 나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 인연생기설은요, 어떤 존재와 존재뿐만 아니라 이번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다음 삶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은요, 우리에 있어서 첫 번째 삶이 아니라 그 전 삶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전생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전생이라는 개념이 이 불교식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고 나서 이번 삶이 끝나도 이 다음 삶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인연생기설에 근거하여 인간의 삶을 고통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윤회설을 제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 그 이후의 삶이 또 있겠죠.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다가 죽으면 또 다른 삶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죽고 사는 것에 우리가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죽을까 봐 되게 무섭잖아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고. 그런데 불교는요, 죽고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삶이 있고 또 다른 삶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는 이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이 결정된다라고 봐요. 즉 내가 지금 윤지우로서 살고 있는 이 삶을 그지같이 살아. 개떡같이 살아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다른 존재들만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다 업이 되어서 업보가 되어서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나의 다음 삶이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는 아주 최악의 것,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기예요, 모기. 전 모기가 제일 싫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삶을 개떡같이 살죠? 그럼 난 다음 생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기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정말 착실하고 도덕적이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세의 업보가 내가 쌓은 그 공덕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식의 사랑인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은 태어날 때 기가 모여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가 이 기를 살면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낄 감자를 써서 우리 감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감기 걸리면 약간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지고 막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축축 늘어지고 뭔가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고 그게 이제 이 평소에 느끼지 않는 기를 느낀다라고 해서 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도가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 모였던 기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 생태계,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특히 도가의 철학자였던 장자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딱 구분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절을 보더라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오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자, 5월부터 딱 봄, 5월까지 딱 봄, 5월부터 딱 여름, 우리 구분 짓지 않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겨울까지 진행이 되면서 또 겨울이 지났다고 끝났다라고 해서 그 계절이 딱 끝, 그 1년이 딱 끝이 아니라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죠. 마찬가지 이런 자연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죽음이 왔다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자연이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순환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는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고 결국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의 자연의 일부로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장자는 그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욕했죠. 아니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를 불러? 울지도 않고? 그때 장자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삶과 죽음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초연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윤리적 입장 두 번째, 서양의 관점을 볼게요. 우린 서양의 관점에서 제일 첫 번째 플라톤을 볼 거거든요.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세계관이 독특해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 현실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세계인 이데아계도 존재한다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원,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있고 그리고 저쪽 너머의 세계인 이데아계가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 이데아계에 알 수 없는 형태의 이런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영혼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현실 세계로 추락을 하면서 하나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추락한 영혼은 현실 세계에서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다가 비로소 다시 이데아계로 되돌아가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던 이상세계인 이데아계, 즉 참된 진리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요, 이 이데아계, 이상세계를 참된 진리의 세계라고 봐요. 참된 진리의 세계. 진짜 세계인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육체에 갇혀있던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영원불변의 이데아계, 즉 이상세계로 되돌아가게 되는 계기로 보기 때문에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플라톤이 죽음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 알듯이 부정적이고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육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진리인 이데아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이치,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마찬가지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데아계라는 명확한 힌트 단어를 주기도 하지만 그 이데아계를 주지 않더라도 세상은 두 가지, 뭐 육체라는 감옥,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의 세계로 간다라는 식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본무에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잘 독해를 하셔서 플라톤이구나를 알고 플라톤이 죽음을 어떻게 봤는지를 잘 골라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윤리적 입장, 서양의 입장인데요. 에피쿠로스는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의 사상학파예요. 에피쿠로스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자. 여러분 과학 잘하는 친구들 원자 아시죠? 원자, 원소 막 이런 거.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이 세상은 개별 원자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 인간, 그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거는 그렇게 둥둥둥둥 개별 원자로서 떠다니던 원자들이 하나의 인간으로 합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출생이에요. 그럼 반면에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렇게 합체되어 있던 원자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흩어지는 것을 인간의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육체라는 것도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다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플까 봐. 여러분 죽어본 적 없죠, 다들? 죽어본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아플 것 같아. 그리고 혼자 남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에피쿠로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프다라는 걸 느끼려면 우리의 감각을 느끼려면 우리의 육체도 필요하고 정신도 필요하죠. 근데 에피쿠로스는 죽고 난 다음엔 육체도 없고 정신도 없어.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만한 감각을 느낄 만한 어떠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죠. 선생님 저 죽어봤는데요? 그럼 제가 경험한 죽음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약간 이상한 친구야. 무서운 친구.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경험해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 왜 미리 앞세워서 걱정을 하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마. 우리 남은 삶 좀 행복하게 지내자. 좀 즐겁게 지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대표적인 것.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필요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감각을 느낄 육체나 정신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 존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우리의 결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에요. 선생님 너무 슬퍼요. 제가 왜 살아야 될까요? 하이데거는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앞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고 해서 죽음을 예견했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회피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성이 자각된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말이 어렵죠? 쉽게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당장 일주일 뒤에 죽어요. 일주일 뒤. 한 5월 12일쯤 죽는다고 해봅시다. 다음 주에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인데 일주일간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거예요? 선생님의 수업을 그래도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해서 모든 과목을 수강하면서 출석 체크하면서 평소대로 보내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이어폰 딱 빼고 때려치고 컴퓨터 다 박살내고 당장 뛰쳐나가지 않을까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면서 밥 먹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선생님도 일주일 뒤에 죽는다. 때려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 집에 선생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우리 마니와 계속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하이데거는 그 죽음의 시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50년, 60년 뒤에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60년, 선생님 너무 길어요. 그래도 6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뒤에 죽을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의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죽음이라는 거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하이데거는 죽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절망하고, 무조건 회피하고, 무조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양과 서양의 입장, 동양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서양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각자 다른 식의 근거를 들긴 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슬퍼하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현실의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로서의 긍정적인 죽음관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첫 번째,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인 문제. 두 번째, 자살의 반대 근거. 세 번째,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네 번째, 뇌사의 윤리적 쟁점을 볼 겁니다. 쟁점이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 이슈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양쪽 입장이 있고 그 양쪽 입장을 잘 살펴보고 그 논리를 들어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한쪽만의 입장을 결정 내리지 않을 겁니다. 결정은요, 충분한 숙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 내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는 거구나. 이 입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고 저 반대 입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구나를 배우는데 초점을 맞출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요, 단어를 외우고 개념을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고 이런 종류의 논의를 하는구나 이해를 해두면, 그러니까 이해만 잘하면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맞다, 이거는 찬성 입장이구나, 이거는 반대 입장이구나, 그 주어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서 풀 수 있게끔 문제 스타일이 나옵니다. 지난 이전 수업까지 우리가 진행했었던 필기, 공책에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생님의 PPT 내용 다 잘 정리했었죠? 이 단원에서부터는 따로 필기를 진행하지 않고 선생님이 만든 프린트에 빈칸을 채우거나 같이 한번 눈으로 쭉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